통합사회 3단원 생활공간과 사회, 중단원 2단원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에 따른 변화, 교과서 정리 영상입니다. 우리 교과서 8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활공간과 생활양식의 변화부터 볼게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게 되면 사람과 물자 이동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줄어든다는 말은 이동하는데 시간이 적게 들고 이동하는데 공간적으로 멀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역 간 접근성이 향상돼요. 접근성이라는 말은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타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그 지역으로 얼마나 잘 올 수 있느냐, 접근성이 얼마나 좋아지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접근성은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 그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향상되게 됩니다. 이렇게 접근성이 향상되게 되면 인간의 생활 공간, 내가 생활하는 공간과 생활 양식에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생활 공간의 변화부터 보겠습니다. 기술이 발달해서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그렇게 되면서 고속도로나 고속철도 같은 것들이 들어서게 되면 통근권, 통학권과 같이 개인이 생활하는 공간의 범위가 확대돼요. 예전에는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의 대학교를 다니게 되면 대부분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에서 지내기도 했는데 요즘은 서울에 가까운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 통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 아는 동생도 양산에 사는 친구인데 부산으로 대학을 붙었거든요. 그래서 이 동생이 1학년 때는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학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부산에서 양산까지 통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개개인이 생활하는 공간의 범위가 넓어지고 확대되게 돼요. 교통이 발달해서 접근성이 향상된 지역은 사람들이 당연히 모여들게 되겠죠. 왜? 접근성이 좋아졌으니까. 그리고 접근성이 좋아지는 지역은 상업지역, 주거지역 같은 것들이 형성되면서 지역의 중심지가 되기도 합니다. 한편 통신의 발달은 정보 교류를 활성화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공간적 제약을 크게 완화시켰어요. 두 번째로 생활 양식의 변화 보겠습니다. 교통이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멀게 느껴졌던 그런 지역을 사람들이 이제는 쉽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쇼핑을 가기도 하고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할 수 있게 또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말에 이케아 같은 곳에 쉽게 갈 수 있죠. 그리고 세계 여행도 예전보다는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전 세계를 지구촌, 이 촌이란 단어는 마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하나의 마을처럼 가까워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구촌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가깝게 인식을 하게 되었고 세계의 다양한 소식을 매우 쉽고 빠르게 접하면서 여러 지역의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지요. 그렇게 되면서 다른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선생님 수업 시간에 설명 한번 해줬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교통수단이 발달하게 되고 교통수단의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에 갈 수 있는 공간적 거리가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느끼는 지구의 크기가 작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세계의 시공간 거리가 크게 단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시공간의 수렴화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자료는 우리가 했었고요. 한 장 넘어가서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 보겠습니다. 교통통신이 발달하면 좋은 점이 물론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문제점이 아예 발생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알고 해결 방안을 생각을 해둬야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우리가 볼 문제점은 생활 공간의 격차입니다. 생활 공간은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을 말해요. 교통통신이 발달하게 되면 지역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지역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교통통신의 조건이 불리해진 기존의 교통로 주변 지역이나 교통통신의 발달의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은 지역 경제가 쇠퇴하기도 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천안 삼거리 이야기해줬습니다. 또한 교통 발달로 접근성이 좋아진 대도시가 주변에 있는 중소도시의 인구나 경제력을 흡수해서 지역 격차가 심해지는 문제도 발생을 하게 돼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하고, 지역사회는 다양한 자원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해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태 환경의 변화 보겠습니다. 교통이 발달하면서 생태 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세계 각 지역을 이동하는 항공기, 선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외래 생물종이 전파돼서 생태 환경이 교란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교통로가 만들어지거나 교통수단이 증가하게 되면서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 같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교통 발달이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생태 통로를 만들거나 교통수단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전기차, 수소차 이야기했었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첨단 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생태 환경을 관찰함으로써 생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강경은 수업 시간에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정보화에 따른 생활 공간과 생활 양식의 변화 보겠습니다. 정보화라는 건 우리 사회에서 지식과 정보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어서 산업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정보화에 따라서 첨단 정보통신기기, 특히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가상 공간이 형성이 되면서 인간의 공간 이용 방식과 생활 양식의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첨단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따른 공간 이용 방식과 생활 양식의 변화를 보면 첫째로 공간 정보 기술 활용 보겠습니다. 공간 정보라는 건 컴퓨터와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사는 공간에 존재하는 공간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표현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술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쉽게 사용하는 것은 GPS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공간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최단 경로를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리정보 시스템 GIS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거는 일반인들은 잘 사용을 하지 않고 기업에서 보통 많이 사용을 하겠죠. 상점, 주거지에 아파트를 지을 때 어디에 짓는 게 가장 좋을까? 이런 최적 입지를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거대 자료, 빅데이터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인터넷 검색기로 위치 정보, 폐쇄 회로 텔레비전 정보, CCTV 정보, 자연재해 정보 등 다양한 기록이 저장된 그런 거대 자료는 국가의 공공정책, 기업의 마케팅 같은 것들에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했던 그런 상품들
또는 그런 제품들이 광고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페이스북과 인스타 같은 그런 기업에서 이제 내가 검색한 인터넷 검색 기록을 이용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광고를 띄워주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서 가상 공간 활용에 따른 생활 공간과 생활 양식의 변화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치 생활에서는 우리가 누리소통망, SNS를 이용해서 선거운동 같은 거 많이 하죠. 특히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여론 형성을 하는 등 시민의 정치 참여가 확대가 되면서 직접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 이야기 했었죠. 두 번째로 경제생활. 경제생활에서는 지식정보산업과 관련한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가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1, 2차 산업, 농업업 같은 1차 산업, 그리고 공업과 같은 2차 산업과 이러한 정보기술, IT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면서 고객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생산, 케이크에 이름 쓰는 거 이야기했었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무점포 업체, 우리 인쇼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 무점포 업체의 증가로 가상 공간을 활용한 소비 방식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로는 쌍방향 통신 매체를 이용으로 정보 교환이 쉬워지면서 일상적인 정보의 생산과 소비가 활발해졌어요. 그리고 가상 공간에서 인간관계 활동이 증가하고 그리고 유비쿼터스 구축, 유비쿼터스란 단어는 옆에 있죠? 유비쿼터스란 단어가 원래 어디에나 존재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나 내가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 있고 뭐 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고 인터넷을 할 수 있고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유비쿼터스 구축으로 온라인 교육, 온라인 진료 서비스 같은 것들이 확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식과 정보의 공유, 그리고 다양한 집단과의 폭넓은 교류로 인해서 권위주의적 인간관계. 옛날에는 권위주의적 인간관계가 많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수평적 인간관계로 인간관계도 변화하게 돼요. 그리고 개성과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로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보와도 좋은 점이 굉장히 많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문제점을 살펴보면 정보화 덕분에 우리의 삶은 더 편리해졌어요. 하지만 부작용과 문제점도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인터넷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는 인터넷 중독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악성 댓글, 지적재산권 침해 같은 그런 문제점도 발생을 하게 돼요. 또한 정보의 소유와 접근 정도에 따라서 계층 간 격차가 나타나는 정보 격차가 심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기관이나 기업에 의한 정보 통제와 감시가 가능해지면서 감시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가상공간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대면적 인간관계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대면적이라는 것은 실제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해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을 하려면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인터넷 사용 시간을 미리 정해둬서 인터넷에 중독되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되고 가상 공간에서 필요한 정보 윤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인터넷 중독자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개인정보 유출, 악성 댓글, 정보 통제나 감시 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규제, 제도적 규제를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를 늘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 격차랑 이거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93페이지 보겠습니다. 93페이지에 우리 지역 조사입니다. 자,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을 사례로 공간 변화가 초래한 양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지역조사 활동이 필요한데 지역조사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순서,
각 순서에서 어떤 거를 하느냐 였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주제로 어디에서 조사를 할 건지, 어느 지역을 조사를 할 건지를 선정한 다음에 어떤 항목을 조사할 건지, 어떻게 조사할 건지를 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실내 조사, 현지 조사를 실시를 하게 돼요. 현지 조사는 야외 조사랑 같은 뜻입니다. 실내 조사는 우리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 책을 찾는다거나 지도를 찾거나 사진을 찾아보거나 항공사진, 통계자료 같은 것들을 찾아보는 것. 현지 조사는 실제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면담 인터뷰를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관찰하고 촬영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수집한 자료를 항목별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도표나 그래프나 지도 같은 걸로 표현을 하고 분석과 결론을 내주면 돼요. 조사 계획의 수립을 보면은 주제가 주어지면 그 주제에 맞는 조사 항목을 정하고 의미 있는 조사 항목을 선택해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항목을 어떻게 조사할지 미리 결정하고 준비를 해야 나중에 실제로 조사를 할 때 이 계획대로 진행이 돼서 수월하게 조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 정보는 실내 조사, 현지 조사를 통해서 수집을 하고 수집한 자료들을 조사 목적에 따라서 분석하고 도표나 그래프나 통계 지도 같은 것들로 표현해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한 다음 결론 도출을 해주면 되겠지요. 이렇게 하면 우리 교과서 내용도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